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대해선 특검 수사를 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잠시 뒤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반 여론조사 20%를 반영하는 당대표 선거 룰을 확정했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가 한 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 룰이 당원 80, 일반 여론 20으로 정해졌습니다. 민심을 반영하지 못해서 총선에서 참패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대표 선출 방식을 바꾼 겁니다. 유력 후보 중 하나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선언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최재영 목사가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목사는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권익위 결론에 대해 잘못된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나 국가수반, 대통령, 수상 이런 분들을 말하는 외국인이지 일반 외국인이 아닙니다. 저는 그 선물을 전달만 한 거지 그 소유는 서울의 소리 언론사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옳은 법리적 해석이 전혀 아니라는 걸 나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당시 김 여사에게 청탁하려 했던 사람이 자신뿐만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복도 대기자들이 선물꾸러미를 들고 줄을 서서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민원을 털어놓고 청탁을 했던 것, 이것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고 방과는 그 대통령실 비서가 그 역할을 민원인들을 모아서 여사를 접견해서 청탁을 성사시키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특히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명품백 수수 사건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은 단도직입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처분에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아직도 해소되지 않는 궁금증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민주당 의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권익위 특검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법안을 직접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네, 지금 현재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오늘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법사위의 이성윤 의원님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종합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말도 안 되는 이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의 면죄부를 발부한 권익위의 어이없는 이런 결정에 대해서 그러한 결정을 내기까지의 그 과정,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이런 의혹을 포함시켜서 특검법을 발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정 과정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특검법에 그런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내기까지 그것이 이제 실무진의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인지 아니면 위선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뭐 강요라든지 지시 이런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권익위 통상의 청탁금지법의 조사 과정이나 그 결론을 내기까지의 과정과 다른 점이 있는지,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의 여지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살피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면 현재 법이나 혹은 내부 규정이죠. 권익위의 내부 규정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현재 그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이 정권의 사실상 그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측근들로 구성이 돼 있고, 그분들이 이번 결정에 사실상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그렇다면은 현재
내부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뭔가 규율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외부에서 또 정상적인 뭐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 사안을 밝혀내는 것은 현행의 또 정권에 의해서 장악된 검찰에 의해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 의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7대8로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의견을 냈고 또 토론 과정이 어땠는지 회의록이 남아 있을까요? 통상 권익위 전원위원회에는 회의록을 남기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모든 내용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주요 내용만 요지만 기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각 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진술을 했는지 이런 거는 사실상 제대로 알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내부의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전원위원회 하기 전에 비상임위원이나 일부 상임위원들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확인을 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공개석상에서 논의가 되다 보니 대통령 부부에 대한 그런 위법성을 공개적으로 발언하기가 사실상 좀 두려운 그런 측면이 있었을 것 같고요. 예. 그러한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본인들의 의사와 다른 그런 결론에 동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도에 따르면요. 이른바 권익위 내 친윤 인사들이 종결을 주도했다. 그리고 일부 위원들은 이대로 종결하면 세계적 망신이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회의록이 이런 내용도 담고 있다면 대중들은 열람을 해볼 수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회의 내용의 그 모든 발언이 그대로 회의록에 담기지는 않고요. 그 굉장히 요약된 그런 내용이 통상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을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번에 이 권익위 전원위의 결정은 대통령이 임명한 권익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 상임위원 7인의 내부 정무직과 8인의 외부 비상임위원들이 사실상 이 내부 정무직들이 이러한 결론을 유도하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걸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친윤 핵심 측근들이 권익위의 청탁금지법을 수호하고 지켜야 할 반부패 기관의 책임자임을 망각하고 정권의 신기 경호하는 호위무사격의 그 판단을 유도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원위원회의 다수결의 의결에 의해서 결정했다고 정당성을 면피를 하고는 있으나 실질은 이런 친윤 핵심 대통령 측근 인사들로 구성된 권익위 정무직들이 이러한 결론을 왜곡시켜서 이끌어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권익위의 이 결론과는 별개로 검찰이 수사를 철저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권익위 결정이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결론이 뒤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사실 이번 권익위의 결론을 보면서 이 청탁금지법의 생명을 다했고 권익위는 스스로 권익위라는 반부패 총괄기관의 권위와 위상의 사형 선고를 내렸다. 셀프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통상 이런 청탁금지법과 같은 권익위의 소관 법률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수사나 재판할 때에 권익위에게 최종적인 유권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의 이번의 결정이 향후에 있을 검찰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사실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권익위의 결정에 의해서 앞으로 더구나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행사를 굉장히 끌이고 있는 검찰에서 이러한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원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권익위의 결정은 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은 오직
특검만이 답이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입증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제 권익위 관계자가 기자들 만나서요. 청탁금지법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이첩 송부할 규정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소관 주무부처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고나 고발 이런 게 접수가 되면 그게 조사를 하고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일면 맞는데 그러면 그분이 청탁금지법에 직무 관련성이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 신고 의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는 권익위의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마치 권익위의 입장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죠. 예. 자, 마지막으로요.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권익위의 직원들도 좀 난감할 것 같은데 내부 분위기를 혹시 좀 들어보셨습니까? 그날 권익위의 많은 직원들이 저녁에 한숨을 쉬면서 술들을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예. 우리 권익위가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나. 앞으로 이제 권익위라고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부끄러울 정도다. 이렇게 자괴감에 빠진 내부 직원들이 매우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들 정무직들이 자신들의 그 친윤, 친위, 호위 무자 역할을 하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독립적이고 부패 방지를 하는 일종의 암행의사 같은 역할에 그 소임을 저버리고 청탁금지법이라는 매우 중요한 법을 망가뜨린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 그 아픔과 자괴감을 이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제가 선거 끝나면 유학 갈 거라고요? 저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총선 이후 페이스북에서 주로 활동하던 한동훈 전 위원장.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를 사흘 연속 때리면서 이목을 끌었는데요.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존재감 부각을 위한 몸풀기다. 이런 분석이 많았죠. 그리고 곧 캠프를 차린다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캠프 이야기는 확인된 사실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한 전 위원장의 방향성이 출마 쪽으로 굳어졌다는 취지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역산해 보면 뭐 그때 뭐 하지 않겠습니까? 대개 보면 다음 주가 되게 그 시기하고 그거야 뭐 아무도 뭐 얘기할 수는 없죠. 본인도 뭐 언제 할 거라고 지금 결정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한다 만다를 지나서 언제 하느냐의 문제인 상황이죠.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번 주제의 키워드, 페북 밖으로입니다. 네, 페이스북 밖으로 네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재관 혁신정책연구원 전략담당 부원장,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이 오늘 경선 룰을 확정을 했습니다. 결론은 민심 20, 당심 80입니다. 국민의힘의 발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당심과 민심의 반영 비율을 8대2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민심을 더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론조사라는 게 여러 가지 불안정성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 8대2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김재현 의원님. 이게 2대8과 3대7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좀 엇갈렸나요? 직접 대변인이 발표하면서도 상당히 그 의견이 달라서 마지막까지 토론을 해서 합의에 이르렀다 이런 그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렇다면 상당히 논쟁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우리 당이 오랜 시간 동안 7대3으로 당대표 최고위원을 선출하다가 그것을 지난번 김기현 대표 선출할 때
당원의 뜻을 모두 반영하자 해서 당원 100%로 갔다가 그랬죠. 그것을 다시 이제 완전 원위치하기보다는 당원들의 그 의견을 좀 더 반영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8대2든 7대3이든 그게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민주당도 사실 75대 25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것은 각 당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달리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25%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이게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까? 뭐 거의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네네. 25에서 30 뭐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제 좀 사정이 좀 다르죠. 집안 사정이. 민주당은 그래도 총선에서 승리를 했고 또 그리고 이제 정기 전당대회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김기현 대표 체제가 작년 3.8 전당대회였는데 이제 1년 4개월 만에 치러지는 전당대회인데 그 사이에 또 비대위를 거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하이브리드다, 뭐 민심 당심 반영 비율을 또 어떻게 한다라는 뭐 굉장히 옥신각신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 그 기존처럼 가는 것이고 당신 민심 반영 비율만 뭐 8대2로 결론이 났다고 하는데 총선 참패 이후에 민심을 좀 더 반영해야 된다. 당원 당신 100% 이거 안 된다라고 이제 막 목소리들을 냈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좀 약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적어도 5대5 정도로 가야 정말 혁신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비춰질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됐던 것 같고요. 만약에 8대2나 7대3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왜 7대3으로는 가지 못했는가라고 물을 수밖에 없죠. 그 7대3 민심 30% 반영하는 것이 이준석 그 대표 당시의 그 룰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그때 정도로는 갔어야 그래도 조금 과거의 어떤 기준을 찾으려고 하는구나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제3자가 봤을 때. 네. 예. 일단 이번에는 20% 반영하기로 했고 과거의 선출 방식을 좀 보면 아까 정리해 주셨죠. 김기현 대표 당시에는 100% 당심으로 했고 이준석 대표가 당선됐을 때는 여론조사가 30%가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이번엔 20%입니다.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겁니까? 글쎄 지금 룰을 뭐 7대3, 8대2로 한다고 해서 유불리가 갈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뭐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원래대로 있던 7대3으로 돌아가지 않은 거는 작년에 있었던 3월 8일 전당대회가 아주 잘못된 룰로 단 한 번만 그렇게 치렀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그 당원 100%로 그냥 바꿔서 작년 전당대회를 국민의힘이 치렀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뽑힌 당대표가 임기를 채우지도 못했고 그리고 비대위가 들어서서 또 치른 총선 결과가 참패로 이어졌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소 억지를 부려서 치렀던 작년 전당대회 룰 자체가 아주 엉터리는 아니었다. 뭐 엉터리였다라는 평가를 듣기 싫었던 거 아닌가? 그 정도 수준 같습니다. 네, 새로운 분석이네요. 그렇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캠프를 꾸렸다 이런 보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측근으로 불리는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도 곧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전 의원님, 최근까지 페이스북 정치를 쭉 했는데 이제는 페이스북 밖으로 나오는 겁니까? 최근에는 뭐 여러 인사들을 만나고 다닌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혹시 직접 들어보셨어요? 뭐 저는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우선에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 가까운 분들, 예. 특히 이제 정치를 같이 했던 몇 분들을 먼저 만나서 자신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에 글 쓸 시간이 없겠죠. 예.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그 주로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재명 대표 공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뭐 그것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사람들 만나서 특히 이제 정치 현장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같이 나눌 수 있는 분들하고 교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벌써 그 경선 대비 캠프 사무실을 열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보도가 되었지만 또 다른 분들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출마할 단계는 이미 확실하게
그 확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해놓고 출마하지 않으면 더 이상하겠죠, 이제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하는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이 순서가 되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메시지로 언제 출마를 하느냐 그것이 남아 있는 단계 네. 같습니다.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출마 안 하면 유튜브나 해라라는 말씀하셨던데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조금 뭐 비유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까지 사실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은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예. 법무장관이라든가 또는 비대위원장까지도. 그런데 지금부터는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키워나가서 다음 대선까지 가야 될 텐데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 많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지지자들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기까지 와서 갑자기 나 사실 저 내공을 더 쌓고 오겠다 하고 돌아서 가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모여 있지 않고 흩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면 현재는 출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봅니다. 네. 일단 지금 출마에 대한 여론들이 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찬성이 47.7%, 반대가 46.1% 오차 범위 내에 있죠. 반대의 목소리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지지자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한 조사입니다. 김희정 의원님. 그런데 자 출마 선언까지는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 뒤에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로 자연스럽게 여론의 궁금증은 옮겨갈 것 같은데 지금 주요 현안들 많잖아요. 분명한 입장을 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낸 걸 보면은 KC 인증과 관련된 것, 지구당 부활 문제, 이제 이런 거 정도에 그쳤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민감하고 산적한 현안들이 굉장히 많죠. 이를테면 당장 지금 법사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 도대체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그리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입장이 무엇인지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각종 특검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차분하게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난번에 비대위원장 한 100여일 하면서 총선 치르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갔을 때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진지한 입장을 내지 않고서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를테면 또 동해 어떤 뭐 가스, 뭐 석유 나온다는 그 문제에 대한 입장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총선 즈음에 무슨 2조 심판론 가지고 그렇게 막 이제 그 메시지 내면서 또 지역 유세 다니면서 셀카 찍으면서 이렇게 했던 모습과는 굉장히 달라야 될 것 같다고 보고요. 특히 총선 참패의 어떤 반성론으로 잠깐 물러났다가 다시 복귀하는 형국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득할 것인가의 문제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실의 모습과는 완전히 탈바꿈된 그런 메시지와 어떤 입장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TV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기자들 질문이 나오면 이 질문도 꼭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 한동훈 특검 법안을 발의했잖아요. 네. 본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겠죠. 당연히 본인이 그동안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 살권수를 내세워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똑같은 논리를 본인에게 적용됐을 때 본인은 어떤 입장을 할 것인지가 국민들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피하지 말고 당당히 수사를 받겠다라고 해야만 정치 지도자로서의 반열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전당대회 정확히 말하면 전당대회장을 가는 게 아니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죠. 그렇게 해야만 본인이 그것부터 먼저 정확하게 하고 나서 전당대회를 출마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이름 앞에 수식어가 꼭 정치 신인이 붙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치른 자기의 선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앞으로의 선거 이후의 당대표 수행에도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도 붙는 거고요. 정치 경험 중에서도 선거 경험은 왜 중요한 겁니까? 일단 그 훈수 두기는 상당히 쉽죠. 예. 뭐
비대위원장 아니면 당대표로서 선거 지휘를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본인이 출마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면 사실은 훈수 두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본인 선거를 치러본 사람하고 안 치러본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본인 선거 치러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출마를 하게 되면 첫 선거가 될 텐데 하지만 차이는 있죠. 예. 이게 국회의원 선거나 무슨 단체장 선거는 선거구가 있잖아요. 근데 당대표 선거는 사실상 전국 선거거든요. 네. 당원도 전국에 분포되어 있고 여론조사도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 물론 뭐 성비나 지역별 맞추겠습니다만 전국 단위 선거이고 그리고 공직선거 또는 대중선거는 아니란 말이죠. 아무래도 당원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선거이기 때문에 예. 뭐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하고 나면 사실은 뭐 반쯤 선거를 치러본 반이요. 경험이 생기는 거겠죠. 예. 선거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결과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네. 경험은 많은데. 네. 그러면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근데 한동훈 위원장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썩 친분이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아니 뭐 친분을 쌓을 기회는 없었죠. 네. 뭐 검찰에 같이 있었습니다만 같은 청에 근무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예. 앞뒤로 근무한 적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뭐 친분을 쌓거나 아니면 사이가 나빠질 일도 별로 없었는데 예. 지난번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에 임할 때 이렇게 언론을 대하는 태도나 아니면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 태도를 보면 약간 피해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본인이 후보로 나서는 선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회해서 뭐 전국을 피해가는 질문을 해갖고는 선거를 치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예. 이제는 솔직담백하게 본인의 생각과 철학을 좀 밝히면서 전당대회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 전 의원님 반론 있으세요? 아니 반론할 게 뭐 아까 있습니까? 손을 들으셨길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까 뭐 조국 혁신당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내놓고 수사를 받으라고 하니까 그것이 좀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면서 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공격만 하니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보충 예,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하시죠. 했었고요. 뭐 그냥 한동훈 위원장이 그에 대해서 무슨 답변을 하겠습니까? 웃고 말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선거에 나오면 이제 자신의 그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되고 또 자신의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과의 위상 문제 또 어떤 관계를 맺을지 앞으로 또 우리 당이 지금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리더십의 어려운 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네. 그에 대한 명쾌한 보관을 내놓고 그것을 돌파하지 않으면 또 굉장한 또 역풍에 휘말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네. 무조건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하면 당선될 거다라는 그런 정도의 생각은 또 상황에 따라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염치라는 게 좀 있어야죠. 자기 문제부터 해결할 결자이자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을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국민에 대한 염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 논문 대필 의혹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가 되어 있고 지금 비밀번호 21자리에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한동훈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국민들의 비아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당대표가 나오겠다고 다시 했어요. 그러면 일단 특검법과 관련된 최혜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겠지만 한동훈 특검법, 본인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 네. 그것이 당연하게 국민에게 해야 될 예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염치를 이야기하니까 교도소 곧 가셔야 될 분이 당대표로 나와가지고 선거에 나와서 지금 정당 만든 그 당에서 무슨 염치를 이야기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곧 교도소 가야 된다니까 교도소 가서 운동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분이 지금 당대표로 있는 당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자꾸 수사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본인이 식으로 이 역시나 정부의 뜨거워지는군요. 황태자로 불리고 있는 사람인데 황태자로 불리는 사람은 수사를 받지 않고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받지 않고 선택적인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번에 철퇴를 가하신 거 아닙니까? 네. 총선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김영남 위원님. 어떤 사법 리스크라는 측면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타인을 비판하시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픽이 나올 건데 이재명 대표가 40.7%, 한동훈 전 위원장이 23.3%가 나왔고요. 조국 대표는 6.8%, 이준석 전 대표죠. 현 의원은 5.3%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어쨌든 당내 기반이 좀 약하지 않느냐라고 본인도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좀 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당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 외에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고 밀어줄 정도로 그렇게 멜랑콜릭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공정해 보이는 공천, 실제로 공정한 공천을 할 겁니다. 김유정 위원님, 네. 우리 정치사에서 그러니까 정당사에서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서 큰 선거를 한번 치르고 당대표가 돼서 대선 주자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딱히 제 기억에는 크게 없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하다가 갑자기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거의 임명되다시피 해서 와가지고 한 100여일 비대위원장으로 또 그 전국 선거를 치르고 그런 경우는 거의 전무후무한 것 같아요. 예. 게다가 집권 여당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치르는 그런 전국 선거인 총선에서 그거를 비대위 체제로 치른 경우도 굉장히 기이하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런데다가 또 다른 당내의 어떤 이렇다 할 대선 주자들이 더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없어서 비대위원장이 지금 어찌됐거나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차기 주자로서 유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매우 드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에서 또 혁혁한 뭐 성과를 거둔 것도 아니니까 네. 참 여러 가지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았으면 뭐하러 우리 여러 사람 고생시킵니까? 막 나오니 안 나오니 뭐 추정하게 만들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훌훌 털고 빨리 조금 더 선제적으로 입장을 밝혔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한 40여일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겠죠. 다른 주자들도 아마 준비해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뭐 후보 등록도 25일 전으로 한다고 하니까 사실 많이 남은 것도 아니라서 이제는 입장 정리를 하고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도 좀 제대로 명확하게 내고 지난 총선에서처럼 반문하는 형태로 우회적으로 피해가고 이런 거는 더 이상 저는 용납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이제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으로 계속 있다가 당 대표급으로 정치권에 입문을 해갖고 나중에 대선 후보가 된 케이스가 김영삼 정부 때 이해창 총재 케이스가 그러네요.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약간의 공직 경로는 틀립니다. 거기는 대법관 지내셨고 감사원장, 국무총리 그러다가 이제 정치권으로 본격 입문을 하셨는데 가장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이번에 당대표 이 선으로 본인의 첫 선거를 전당대회로 치르게 된다면요. 근데 이해창 총재가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거물인 상태에서 입성을 했는데 그 대선은 2번 다 실패하셨잖아요. 마지막에 3번째까지 실패하셨으니까 대통령 선거 3번을 다 실패를 하셨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모르죠. 이제 앞으로 단계가 더 많이 남은 거죠. 사실은 당대표가 되느냐 마느냐 또 대선 주자가 최종적으로 당의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뭐 앞으로 겪어야 될 일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회창 총재 때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보면 대통령하고 관계가 상당히 나빴던 걸로 보이거든요. 각을 사안마다 좀 세우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대표가 만약에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관계 설정을 할 것이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당원들과 또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그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전당대회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야 될 겁니다. 예. 우리 당에서 사실 대통령과
국회 여당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그 탄핵과 같은 아주 그 있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심어준 그런 사건도 당원들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그 한동훈 위원장은 분명히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될 것이고, 당대표가 되었어도 만약에 자신이 정치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비로소 그 대선 주자로 또는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차별화를 해가면 사실 역사적으로는 그것이 별로 좋은 결과가 없었거든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대선 주자 정동영하고 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무성 의원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해서 그렇게 나빠졌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탄핵으로 갔고, 이런 과정이 방금 나왔지만 김영삼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와의 관계도 그런 상황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쉬운 말로 차별화를 해야 된다, 또는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정치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좋은 결과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도 당대표가 만약에 된다면 오히려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더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글쎄,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김재원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관계가 조금 복원될 것처럼 노력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이종섭 장관의 도피와 관련돼서 또 이견을 보이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안별로 용산과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충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을 봉합하는 쇼도 중간에 한 번씩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분명하게 건넜구나.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사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사람 한다라고 하는 증언까지 나오고,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그 사람 이렇게 했다는 얘기들을 들은 사람들의 얘기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전원이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양자 간의 관계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이미 상황이고, 그것을 아무리 국민들이 아니라고 얘기해봤자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동안 쭉 지켜온 것들이 있고,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21% 정도밖에 안 되는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그 이후 상태에서 차기 일을 노려야 될 사람이 차별화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예고된 충돌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안은 계속 커질 것이다. 너무나 그것은 자명하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결국은 이제 우리 당이 망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늘 옆에서 하는 걱정하는 거 아닐까요? 걱정이 아니라 뭐 망하기를 주문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사실 과거에도 비슷하게 논란이 되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별로 좋은 그 결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한동훈 위원장이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언론에 말씀하신 언론인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그 언론인 왜 그런 소리 하냐, 그리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반론을 제기했다고 들었는데요. 그것도 또 언론에 났어요. 근데도 이렇게 나와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마구 이렇게 이런 언론에서 발표를 하면 그게 또 진실처럼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당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 반응이 아니죠. 네. 자, 마지막으로 김유정 의원이 걱정 어린 조언을 한번 해주시죠. 저주 말고요. 아까 저는 그러면 저주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저주를 했다는 말씀은 인정할 수 아니고요. 없는 저주라고 거고요. 주장을 하셨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건 핵심은 서로 간에 바라보는 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무슨 그 사람이라고 했다느니 알겠습니다. 제가 예의를 지키려고 합니다만, 저주라는 표현은 김재원 의원이 서로 쓰셨고요. 간에 살기 위해서 생존 본능이 발휘하는 가운데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그것이 선거 과정 속에서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쇼를 해도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이렇게 딴지를 계속 걸시면
이게 토론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아니라 자, 다른 당에 토론을 알지도 이어가야 못하는 되니까요. 분이 자꾸 예. 자, 이야기하니까. 김정희 의원님. 그러니까 과거에 그 전례 예를 드셨던 것들이 이제 YS와 뭐 이해창 총리나 뭐 이런 관계 속에서 과거 역사 속에서 그 예를 찾아보면은 대통령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당대표 혹은 대권 주자가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한동훈 위원장도 아마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결심의 그 과정이 조금 더 필요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냥 무시하고 관계 복원이 안 되고 말기에는 대통령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아 있고 그렇다고 지난 총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걸 국민 눈높이라는 표현 저희가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다를 것도 없는 그런 뭐 과하지도 않은 표현이었는데도 관계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됐잖아요. 네. 기자회견에서 우리 20년씩 넘는 그 세월 동안 친분이 있었고 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김은국 씨는 만나도 대통령과는 만남을 갖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아마 딜레마적 요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를 그냥 말자니 그냥 뭐 복원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잘 안 될 것이고 또 복원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국민의 민심과 반대되는 일들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당대표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대통령의 뜻과 배치되면은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변할 생각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네. 당대표 갈등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선의 뜻이 있다라고 하면 내년 9월에는 또 물러나야 되는데 그 짧은 1년 남짓한 원외 당대표가 얼마나 뭐 그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높이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가 다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만간 출마 선언이 있을 것 같으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어머님께서 공개 요청하신 대로 사건 수사가 순직 1주기가 되는 7월 19일 이전에 종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잘못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토록 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최상병 어머니의 가슴 아픈 편지를 읽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하던 일정을 멈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답신을 써서 페이스북에 올렸죠. 앞서 들으신 것처럼 잘못이 있는 자에 대해 일벌백계토록 하겠다는 게 답신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고개를 갸웃하게 했습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과가 나온 뒤 대통령께 대통령의 권한과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도록 건의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가 대통령입니다. 그 당사자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하는 건 사실상 의지 없음의 표현이 아닌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일벌백계 하겠다는 걸까요? 자, 김전 의원님,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글을 썼고 오늘 회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걸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진정성을 좀 느끼셨나요? 원내대표로서는 지금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더 커지고 더 나가서 민주당에서는 최상병과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을 특검으로 해결하자고까지 이야기하니 네.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로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겠다는 것을 최상병의 모친께 직접 그 편지로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진정성을 느꼈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뭐 진정성을 느꼈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겠죠. 예. 실질적으로도 진정성이 있지 않고 그런 편지를 보내겠습니까? 단지 저는 편지 하나로 이 문제가 해결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좀 답답할 따름이죠. 네. 자, 김용남 의원님.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은 법원의 결과가 나온대. 그러니까 박대력에 대한 법원의 결과가 나온 뒤에 대통령의 권한 범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하실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죄가 나오면 사면 복권을 건의하겠다라는 걸로도 저는 들렸는데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글쎄 그거 외에 만약에 박정훈 대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받는다고 하면 대통령이 뭐 달리할 게 없죠. 네. 뭐 조치를 취할 게 없고 당연히 박정훈 대령은 다시 군인으로 근무를 할 것이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유죄 선고가 되고 그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사면 복권 정도로
생각이 됐는데 글쎄 저는 그 가능성보다는 예.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잘못이 있는 자에 대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을 언급을 했는데 지금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덩어리잖아요. 일단 최상병이 사망하게 된 원인과 관련해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 큰 의혹의 덩어리는 사실은 그 수사와 관련해서 외압이 있었지 않았느냐. 네. 이게 국민적으로 더 큰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인데 추경호 원내대표의 언급을 보면 이 앞부분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갖고 이게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망 이후에 벌어졌던 수사 과정에 있었던 외압 의혹인데 그거를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한다고 하면 잘못이 있는 자라든지 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 이런 언급은 못할 것 같거든요. 네. 약간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신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지금 야권에서 오늘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 네. 저희가 이 키워드로도 달았지만 엄벌 100개 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그 물음표였거든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얘기인가요? 저는 궁금합니다. 예. 왜냐하면 의혹의 당사자가 대통령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장관과의 통화나 여러 가지 지금 그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지휘고와 막론하고 일벌백계 이건 너무 대통령을 염두에 둔 얘기가 아니라면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닌가요?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막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내고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두 번째는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순직한 지 1주기 되기 전에 그 어머니의 편지처럼 모든 수사 결과가 다 잘 발표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수사 외압 이런 게 없었다면 진작에 경북청에서 이첩된 그대로였다면 다 진상도 밝혀졌을 거고 수사도 이미 다 종결됐을 거예요. 그리고 처벌받을 사람도 검찰에 이첩됐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 1년 다 되도록 이렇게 수사 외압과 또 각종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또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이제 와서 순직 1주기 전에 다 수사 결론 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무책임하게 저는 들렸고요. 그런 점에서 이 지휘고와 막론하고 일벌백계가 정말 대통령을 포함한 그런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어머니의 정말 그 간절한 소망처럼 빨리 종결돼서 정말 아들을 추모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에 대한 진정한 답이 되려면 21대 말미에 특검을 받았어야 됐고요. 지금도 저는 특검을 통해서 정말 그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는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최상병 어머니 편지 내용이 그 구명조끼는 왜 입히지 않았느냐, 또 수용 가능성 여부를 확인했느냐, 투명하게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의 속도를 내달라. 네. 뭐 그런 취지잖아요. 그리고 아직 왜 수사가 지지부진하냐? 그러면 이제 최상병 어머니의 애끓는 마음은 내 아들이 이 해병대에 국가를 위해서 해병대에 입대해서 사망을 했는데 그 사망 원인을 제대로 밝혀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에 대해서 여당의 원내대표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그 아들을 사망하게 한 데 대해서는 어느 누구라도 책임 있으면 처벌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꼭 이 정치권에서는 이제 대통령도 마치 사망의 원인에 해당되는 양 전제로 해서 또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 어머니가 저 편지를 보내고 또 여당 원내대표가 편지 보낸 걸 또 정치 사건으로 끌어와서 지금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공격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러면 지금 최상병 어머니가 과연 뭘 가장 답답해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과연 관심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 사건은 대통령이 얼마나 책임이 있느냐, 그걸 가려보자, 계속 그렇게만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최상병 어머니의 이 편지 내용의 대략적인 내용들이 사망 당시에 그 의문들을 좀 빨리 풀어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 그를 둘러싼 수사 그리고 수사와 이첩 과정에서 여러 의혹까지 다 풀어달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현 의원님은 그 전자를 말씀하신 거죠? 아니요. 그러나 뭐 모든 것을 다 밝혀달라는 거겠죠. 그러나 아들이 사망한 데 대해서 엄마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네. 그리고 그 책임 있는 사람은 처벌해달라. 네. 그런 입장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면 그에 대해서 여당 원내대표로서는 당연히 책임 있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 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답변인데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배후에 있는데 대통령이 과연 여기에 해당되는지 아느냐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그냥 넘어가. 지금 이 정치인들은 이런 편지조차도 끌고 와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말씀하신 대로 잠깐만요. 윤재관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네. 그다음에 드리겠습니다. 편지가 편지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겠죠.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편지, 추경호 대표의 편지를 보고 코웃음을 치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일벌백계 한다고 했으면 특검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지금까지 1년 동안 계속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 그러니까 특검 하자는 얘기 아니냐. 수사 외압이 계속 있다라는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고 책임자들이 처벌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책임 안 되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군대에 가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라 이런 막말을 늘어놓고 탄원서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계속 하고 있으니 책임자 처벌도 안 되고 진상규명도 안 되니 그러면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끝내 부결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일벌백계에 공감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그 말을 공감하겠습니까? 네, 말장난일 뿐이기 네.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거고요. 이 이야기를 하면 또 되돌아가는데요. 잠깐만요. 김유정 의원 먼저 말씀하시고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맞아요.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그리고 누가 그렇게 원인 제공을 했는지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서 처벌할 사람 처벌해달라. 그게 엄마의 마음이죠.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진상 규명해서 처벌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그 진상 규명하고 처벌받도록 하는 그 과정에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규명해야만 애초에 엄마가 원했던 바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동시에 병행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수사 외압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으니 당연히 그것도 함께 봐야 된다는 것인데 그게 대통령을 몰아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느 부분에 들어있느냐. 박정훈 수사단장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선처를 바란다라는 것. 박정훈 수사단장 어떻게 했습니까? 진상 규명하고 제대로 이첩해서 빨리 이것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 했어요. 육사 다니는 내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참 군인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항명수괴죄, 항명죄 이런 걸로 재판을 유일하게 받고 있어요. 나머지 외압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승진하고 공천받고 의원도 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순직한 병사의 어머니가 진상도 규명하고 또 고생한 이 박정훈 대령이 명예를 다시 가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선처해달라고 한 부분은 그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놓고 무슨 야당이 대통령을 공격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알겠습니다. 곤란하다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수사 외압 때문에 제대로 이첩돼서 빨리 종결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과가 있어야지 마치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인 네. 거죠. 김재현 의원님. 이제 그 모친의 편지를 그 편지에 대답한 추경호 원내대표의 편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인데요.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특검법을 끌어들이면 또 이제 논리가 반복되는데요. 그러면 그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더 나아가서 특검법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지 그것을 꼭 민주당이 특검을 임명을 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주문 제작형 수사 결과를 내놔야 되느냐 이런 논리로 계속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그 애 끓는 어머니 편지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좀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단순하게 이분의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그렇게 가야 되지 여기에서도 정치적으로 조금이라도 반사의 이익을 얻어보려고 달려들어서 편지 한 장 그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특검법 가지고 이야기하고 대통령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이 정치가 과연 국민들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네. 이거는 좀 정말 적반하장 같습니다. 사실은
최상병의 어머니의 편지에 대해서 답장을 공개하면서 한 것도 추경호 원내대표고, 본인이 공개한 답장을 다시 공개 회의석상에서 언급한 것도 추경호 원내대표예요. 예. 그러니까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편지를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지, 그 추경호 원내대표의 답장의 내용상의 논리적인 문제점, 하자, 그리고 이 사건이 7월 19일 날 최상병의 사망에서 그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8월 2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3번을 연속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걸고 그 이후에 바로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이 되고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던 사건 기록을 찾아오고 국방부에서 혐의자 8명 중에 6명을 다 없애버리고 2명만 달랑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다 잊어버린 거 아닌가. 네. 국민의힘의 시각은 이 사건이 7월 19일 날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네. 네.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최상병 어머니 편지에서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박정훈 대령의 이제 명예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건의하겠다라는 답신을 한 것 같은데, 그 박정훈 대령을 명예 회복을 언급한 것, 그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글쎄, 지금 국민 여론을 조금 감안을 한다면, 그리고 지금 박정훈 대령의 재판 과정에서 사실은 안 알려져 있던 사실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여러 차례 통화 내용 같은 것도 사실은 공수처가 작년에 확보한 자료에 있습니다만, 알려진 거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조사 절차에서 알려졌거든요. 그리고 재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과연 이게 항명죄로 기소할 수 있었던 내용이냐, 처음부터. 네. 이런 뭐 법률가뿐만 아니라 상식 있는 국민들의 생각이 거의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 박정훈 대령의 재판 결과에 대한 예측을 담은 언급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역시 시각차가 크고 판단은 시청자들께서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사진 한 장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깊이 잠든 모습인데요. 이게 왜 화제인지 최종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장 차림의 한 남성, 지하철에 앉아 옆자리 승객의 기대에 잠이 들었습니다. 혹여나 떨어뜨릴라 가방과 휴대전화는 꼭 쥐고 있는데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입니다. 어젯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지하철 목격담입니다. 어제 오후 해병대전 수사단장 공판 전 기자회견 참석 옷차림 그대로입니다. 네티즌들은 옆자리분 당황했겠다. 국회의원이 저러고 자는 게 웃기네 라는 반응과 함께 종착지 머리에 붙이고 자라며 내릴력 지나치는 건 아닐지 걱정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도 지하철, 따릉이 등을 타고 국회로 출퇴근했습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예나 지금이나 의원실 차량 전담 수행 인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하철역에서 인터뷰하기도 부지기수. 저는 만약에 지금 여권이 개헌을 들고 나오고 권력 분산이나 이런 지금까지 야권이 주장했던 아젠다를 내세웠는데, 만약 이재명 대표나 다른 야당의 지도자들이 거기에 대해 반대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국민들이 오히려 진정성이 어디 있는 거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안내 방송이 고스란히 들리죠. 이 의원이 지하철 타는 이유, 차를 타면 편하겠지만 이 의원이 비효율적이라 판단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입니다. 출퇴근 시간 지역구 화성에서 여의도까지 차를 이용하면 2~3시간인데 대중교통은 1시간 20분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현재 자택이 있는 서울 노원도 마찬가지다 보니 이렇게 종종 지하철 목격담이 쏟아지는 겁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정치인들에 대한 계획, 우발적 범행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안전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이렇게 지하철에서 쪽잠 자는 한 국회의원의 모습이 화제입니다. 기존 정치인들과 사뭇 달라서겠죠.
그렇다고 다들 이렇게 차량 반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시간 아껴 쓰겠다고 이 정치인이 선택한 하나의 방식일 뿐입니다. 주어진 국회의원의 특권은 잘 쓰십시오. 그리고 그에 걸맞게 일해 주십시오. 그러면 박수는 절로 나올 겁니다. 지하철 쪽잠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청소가 뭐였죠? 칼을 쓰던 것이었나요? 구석구석 쓸고 닦았던 거? 아니면 뒤처리까지 챙겼던 그것? 로보락의 등장. 청소의 종말. 로보락. 근본이 뭔데? 근본 없는 비빔면들은 날려버린다. 비빔면 꼬라지들하고는 어르선. 팔도 비빔면 탄생 40주년 기념자. 이것이 근본? 맛의 근본이 살아있다. 이게 근본이야. 말씀. 바뀔 거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모두의 노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거라고, 새로운 시작 앞에선. 불공정 거래, 시세 조종 행위를 금지하는 이용자 보호법에 발맞춰 가상자산 시장의 올바른 질서 확립을 위해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각사와 회원사가 큰 뜻을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5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